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기상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발사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부탑재 위성 12기 가운데 9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3기는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의 궤도 정보를 활용해 추가 교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액체가 표면에 얼마나 고르게 퍼지는지를 나노 크기로 관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증기가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표면을 냉각해 나노 물방울이 맺히도록 유도하고 원자 간역 현미경으로 물방울의 원래 형태를 촬영했습니다. 임신부가 기름진 음식 냄새에 자주 노출되면 태아가 비만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컨에 노출된 쥐의 태아가 체지방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등 비만 성향을 보였는데 사람을 대상으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부탑재 위성 12기 가운데 9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사된 12기 위성 가운데 서울대의 쌍둥이 큐브 위성과 우주로테크의 코스믹, 세종대의 스파이론 등 9기에 대해 정상적으로 교신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쿼터니언의 퍼셋과 스페이스 린텍의 B1000 등 3기는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의 궤도 정보를 활용해 추가 교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액체가 표면에 얼마나 고르게 퍼지는지를 나노 크기로 관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홍승범 교수 공동연구팀은 시료 표면의 원자를 측정하는 원자 간역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 크기의 물방울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물방울의 모양을 기반으로 접촉각을 계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증기가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표면을 냉각해 나노 물방울이 표면에 맺히도록 유도하고 현미경으로 물방울의 원래 형태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튬 탄탈레이트에 적용한 결과 물질의 전기적 방향에 따라 나노 물방울의 접촉각이 달라지는 차이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신부가 기름진 음식 냄새에 자주 노출되면 태아의 비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대사 연구소는 임신한 쥐에게 영양은 같지만 하나는 베이컨 향이 나는 사료를 먹여 냄새 자극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컨 향에 노출된 쥐의 태아는 실제 고지방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체지방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에너지 소비 감소 등 비만 성향을 보였습니다. 또 뇌신경 활동 분석에서도 먹고 싶은 욕구와 보상 관련 회로가 비만한 동물과 유사한 패턴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냄새 같은 감각 신호만으로 태아의 대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같은 현상이 사람에게도 나타났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됐을 당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고객 4,500명 중 다수에게 협박 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고 범행에 이용된 IP 주소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달 여러 고객에게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내용으로 초반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4,500여 명 가운데 다수에게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밝힌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치로 쿠팡은 당시 고객에게 발송된 메일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던 지난달 25일, 이번에는 쿠팡 고객센터로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계정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피해 계정은 총 3,370만 개 정도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하고 국제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고객에게 온 메일과 25일 쿠팡 측에 온 메일의 발신 주소는 다르다고 밝혔는데 동일인이 보낸 건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쿠팡 측에 기술적 취약점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배경에는 내부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액세스 토큰 서명키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입니다. A씨는 쿠팡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부여를 하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내부에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내부 정보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출입증 역할을 하는 토큰이 필요하고 이때 서명키는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는 도장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가 갱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도 안 되고 대제작 관리도 안 됐고 내부에서 이상한 액세스가 들어오면 탐지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 쿠팡은 일부에서 나오는 서명키가 5년에서 10년 동안 방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쿠팡의 인증체계 관리 부실이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벌써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자동 결제 해지해놓고 비밀번호 변경을 했어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선 싸이월드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사태를 뛰어넘는 초유의 개인정보 참사라는 지적 속에 파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에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공격자가 지난 6월부터 5개월 가까이 암호키를 사용해 비정상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 식별 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며 쿠팡을 사칭해 전화했는데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것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쿠팡으로부터 이틀 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쿠팡 공식 이벤트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쿠팡 유튜브 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 중단 한 번만 참여해줘. 푸짐한 혜택이 바로 지급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내용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가짜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뭔가 저희 쿠팡의 대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저희 쿠팡이다라는 사칭 연락을 받으셨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고객 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 24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쿠팡 사칭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쿠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였는데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될 만한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바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거 가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범죄가 또 발생하거든요. 다크웹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최근에 유출된 정보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연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뱀역입니다. 쿠팡에서 3천만 명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17년 799건 이후 한동안 5,600건에 머물렀지만 2020년 1,127건으로 급등한 뒤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986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처음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한 자리를 뺀 나머지 임의번호 6자리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베가-C 로켓에 실려 목표 궤도에 안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위성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새벽에 남미에서 발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우리 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려서 발사가 됐었잖아요. 예. 이 아리랑 위성 7호는 그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 로켓에 실려서 온 새벽에 발사가 됐는데요. 베가-C 로켓은 이탈리아 우주기업 아비오가 기존의 그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 로켓을 개량해서 만든 로켓이거든요. 예. 이 로켓은 이탈리아 아비오가 개량해서 만들었지만 운용은 그 아리안스페이스가 주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리안스페이스는 본사는 프랑스에 있지만 이 발사장은 그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 7호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된 거죠. 예. 위성이 발사되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아리랑 7호가 교신에 성공했다고요? 근데 아리랑 7호가 이제 교신에 성공했다고 우주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 발사체의 임무는 목표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위성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하는 것이 이 발사 성공의 가늠자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아리랑 7호는 새벽 2시 20분쯤 발사가 돼서 발사 40여 분 뒤인 고도 570km 상공에서 이 발사체인 베가-C 로켓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이후 새벽 3시 30분쯤 남극 트롤 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요. 우주청은 이 아리랑 7호가 목표 궤도에도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오전 중에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아리랑 7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이 아리랑 위성가 이제 다른 말로 다목적 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위성의 이제 주요 임무는 지구 관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리랑 7호는 이 그 0.3m, 이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적외선 센서도 장착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리랑 7호는 재난재해, 환경 등을 감시하고요. 도시 열섬 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아리랑 7호는 이제 지난 2016년 8월에 사업에 착수를 해서 2014년 12월에 위성체 총조립과 우주환경 시험을 완료를 했어요. 애초 이제 아리랑 7호는 지난 2021년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이 부품 제작 결함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제작이 지연이 됐고 이런 이유로 발사도 4년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도 이제 최근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4차 발사도 성공을 했고 이제 우리 발사체가 있는데 이 아리랑 7호를 누리호에 실어 올릴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아리랑 7호와 같은 위성을 대형 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대형 위성을 지금 누리호로 쏘아 올리기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누리호가 지난주 4차 발사에 성공을 했지만 실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린 건 3차하고 4차, 2회밖에 안 되거든요. 예. 2회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이 발사체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발사체 신뢰성이라는 건 이제 위성을 맡기는 업체가 이 발사체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늠하는 잣대인데 예. 아직 발사 횟수가 너무 적으니까 여기다 맡겨도 되는지 확신이 안 선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누리호에 이런 대형 위성을 실으려면은 그 위성 덮개라고 하죠. 이 페어링을 개량을 해야 돼요. 페어링도 개량을 해야 되고 또 구조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예. 이 실는 위성의 특성에 맞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개량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누리호 4차부터 6차까지 쏘는 사업을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이런 개량을 하지 않고 누리호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발사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리랑 7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리랑 6호는 내년에 발사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리랑 6호는 이 0.5m, 그러니까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이 다목적 위성인데 네. 원래 이 위성이 아리랑 7호보다 먼저 발사가 될 예정이었죠. 원래대로 했으면. 예. 원래 이제 발사 계획은 2022년에 러시아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사가 지연이 됐고 이게 계속 이제 발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 러시아와 발사 계약을 이제 취소를 하고 그 유럽의 이제 그 아리안 스페이스하고 새로운 발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베가시 로켓인데 이 베가시 로켓 자체에 또 결함 문제가 터지면서 이 아리랑 6호의 발사가 또 계속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쯤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리랑 6호 발사는 해외 발사체 일정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 건데 이게 아리랑 6호뿐만 아니라 차세대 중형위성 2호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도 이 아리랑 6호, 뭐 7호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이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러시아 로켓에 실려서 2022년 발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건 발사할 수 없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이번에는 미국의 스페이스X하고 새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그 4호랑 같이 발사하기로 원래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을 때 이걸 동시 발사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그게 이제 올해 원래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스페이스X가 자체 이제 그 발사체 일정으로 이게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하고 4호는 내년에 이제 스페이스X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인데 동시 발사는 아니고 이제 개별 발사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뭐 차세대 중형위성 2호, 4호도 그렇고 아리랑 6호, 7호도 그렇고 이게 자꾸 일정이 바뀌는 게 우리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누리호, 지금 4차 발사까지 성공한 누리호를 6차 발사가 끝나고 나면 이걸 좀 개량을 해서 좀 우리나라 좀 대형 로켓을 좀 쓸 수 있게끔 바꾸자 이런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평택시가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AI 재활용품 수거 로봇 제로 세대를 도입했습니다. 시민이 공원 내 7개 지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로봇을 호출하면 로봇이 해당 위치로 이동해 투명 페트병 같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재활용품 수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원 내 지정 경로를 순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한미군 제19 지원사령부가 자동화 급식 시스템을 도입한 식당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주한미군 기지 캠프워커에 위치한 장병 식당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해줄 조리병도 없이 로봇 팔만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냄비를 집어들어 재료를 받는 것부터 열선 위에서 조리하는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5분 만에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로봇이 조리하는 자동화 식당이 대구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전 세계에 주둔한 미 육군 부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고 특히 추위에 약한 고령층의 경우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추위로 발생하는 한랭 질환을 신경 쓸 때가 됐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겨울엔 모두 334명의 한랭 질환 환자가 보고돼 이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55%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에 몸이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몸이 갑자기 추워지지 않게 하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옷과 신발이 젖었다면 신속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한랭 질환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 질환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동절기에 대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 감기 증상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0.9명에 달해 전주 66.3명보다 늘어났습니다. 질병청은 현재 확산 중인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유행 증가세가 조금 둔화했지만 다른 계통이 발생할 경우 유행 양상이 변할 수 있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라며 65세 이상과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민인 하선 씨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모바일 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나 텀블러 사용,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같은 환경 보호 활동을 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연간 최대 6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안 한다면 그거는 손해 아닐까요? 그거에 더불어서 내 이 작은 활동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저의 그런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앱 출시 이후 올해 11월 기준 가입자 수가 170만 명이 넘습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도내 25개 시군 노인복지시설 130여 곳을 방문해 6천여 명에게 앱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했지 한번 가르쳐주면 열심히 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죠. 실생활에. 이 정책은 최근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진행한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 사례 평가에서 도민 자발적 참여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총 33만 9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소나무 231만 그루, 축구장 4만 개 크기의 숲 조성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로 사업을 확산하고 참여 확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